지금 여러분 지갑 속에 10원짜리 동전 하나 있으신가요? 아마 없을 확률이 높고 있다 해도 별로 반갑지 않으실 겁니다. 길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잘 줍지 않는 돈이니까요. 하지만 검정 고무신 속 기영이에게 이 10원은 마법이었습니다. 에피소드 꼬부랑 트위스트에서 기영이는 10원짜리 라면 한 봉지를 사려고 당숙 아저씨 앞에서 웅변을 하고 라면송을 부르며 엉덩이를 흔듭니다. 자존심 따윈 이미 버렸죠. 땀을 뻘뻘 흘리며 온갖 쇼를 벌인 끝에 겨우 손에 쥔 단돈 10원. 정말 귀하죠? 형 기철이는 어떨까요? 라면 하나를 혼자 차지하려고 학용품을 산다며 동생에게 거짓말까지 합니다. 몰래 먹으려다 결국 거지 형제에게 라면을 몽땅 빼앗기지만요. 그 시절 10원이면 형제와도 나누기 싫을 만큼 귀했던 돈, 곧 라면 한 봉지를 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복 그 자체였죠.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요? 10원이라고 하면 간단한 계좌 연결 인증이나 토스 같은 앱에서 미션 몇 번만 하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숫자일 뿐이죠.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하라. 우리의 숫자는 그때보다 수백 배 커졌는데 왜 우리는 10원을 가졌던 기영이보다 더 불안할까요? 인플레이션. 경제학자들은 복잡하게 말하지만 기영이네 동네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. 어느 날 구멍가게 아저씨가 라면 값을 10원에서 50원으로 올렸다고 해봅시다. 기영이는 아저씨가 너무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꼭 아저씨 잘못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. 라면을 만드는 밀가루 값이 올랐거나 기름값이 비싸졌을 수 있으니까요. 우리는 이런 걸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. 쉽게 말해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돈이 늘어났으니 당연히 팔 때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. 아니면 동네 사람들 주머니에 갑자기 돈이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. 정부가 경기를 살린다며 돈을 풀거나 동네에 공장이 들어서서 월급이 올랐다고 해볼까요? 그러면 너도 나도 그 귀한 라면을 사려고 줄을 섭니다. 문제는 라면이 100개밖에 없는데 사려는 사람이 200명이 된 거죠. 그럼 가게 아저씨는 어떻게 할까요? 당연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바로 수요 증가 인플레이션입니다. 결국 어느 경우든 결과는 같습니다. 기영이가 가지고 느꼈던 10원의 묵직한 힘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. 어제까지만 해도 10원이면 라면 한 봉지를 살 수 있었는데 오늘은 라면의 절반밖에 못 삽니다. 물건은 그대로인데 내 손 안에 돈이 자꾸만 투명해지는 것. 이게 인플레이션의 본질입니다. 그럼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? 1963년 삼양라면이 처음 출시됐을 때 라면 한 봉지 가격은 10원이었습니다. 기영이가 춤까지 춰가며 얻으려던 바로 그 가격이죠. 당시 1965년 기준으로 신입 공무원 월급이 약 6,000원 정도였으니 월급으로 라면을 산다면 600봉지 정도 살 수 있었습니다. 지금은 어떨까요? 온라인 쇼핑몰 기준 라면 한 봉지가 1,000원 내외입니다. 2026년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수당을 제외하고 약 213만 원, 기본급만으로 대략 2,130봉지를 살 수 있습니다. 숫자만 보면 기영이보다 약 3.5배나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. 그래도 나아진 거 맞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.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. 우리는 분명 과거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. 라면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기영이 시대인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죠. 의료기술도 발전했고 평균 수명도 늘었습니다. 하지만 이건 우리가 라면만 먹고 살 수 없기에 보이는 반쪽짜리 진실입니다. 세상의 물건을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흔해지는 것들과 반대로 점점 더 귀해지는 것들. 작중 기영이가 열이 펄펄 끓는 몸으로 누워있을 때 기철이가 큰맘 먹고 사온 바나나를 기억하시나요? 당시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. 병문안 갈 때 들고 가는 최고급 선물이었죠. 바나나의 개당 가격은 쌀 한 말 값이었습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짜장면 한 그릇이 20원이던 시절 바나나 하나에 짜장면 20그릇 값이었습니다. 이 비율을 지금 물가에 그대로 대입하면 바나나 한 개가 약 16만 원짜리 과일, 즉 어림잡아 두 쫀쿠 20개랑 맞먹는 가격이죠. 기영이가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물고 눈물 콧물을 쏟던 장면, 그건 단순히 맛있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. 그 시절 바나나는 서민들에겐 평생 한 번 먹어볼까 말까 하는 꿈의 음식이었으니까요. 하지만 무역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마트에서 가장 부담 없이 집을 수 있는 흔한 과일이 되었습니다. 이처럼 우리가 매일 먹고 쓰는 것들은 예전보다 훨씬 풍족해졌죠.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 늘릴 수 없는 것들, 바로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내 집입니다. 재건축해서 더 높게 짓거나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을 늘리면 되잖아. 맞습니다. 건물을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외곽의 땅을 개발할 수도 있죠.
그런데 그 장소는 복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. 예를 들어 한강변의 뷰를 복사해서 다른 동네에 붙여놓을 수 있을까요? 불가능하죠. 물리적인 집의 개수는 늘릴 수 있어도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그 동네, 그 위치의 가치는 나눌수록 오히려 희소해질 뿐입니다. 결국 기영이 시절의 바나나는 수입해서 해결했지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내 집 마련은 수입할 수도 공장에서 찍어낼 수도 없는 완벽한 희소 자원이 되어버린 겁니다. 뉴스를 보면 맨날 물가가 3% 올랐다,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하죠. 실제로 마트 가면 바나나도 싸고 생필품도 그럭저럭 괜찮습니다. 그런데 부동산에 가면 어떤가요? 숨이 턱턱 막힙니다.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통계에서 가장 비싼 집값은 쏙 빠져있기 때문이죠. 통계적으로 집은 소비재가 아니라 자산이라 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뉴스에서는 물가가 안정됐다고 발표하지만 정작 집을 사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큰 비용이 빠진 반쪽짜리 통계표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. 체감 물가가 지옥일 수밖에 없는 이유죠. 돌이켜보면 기영이가 살던 시절은 지금과 성공의 방정식 자체가 달랐습니다. 그 시절의 인플레이션은 해결법이 아주 심플했습니다. 집값 같은 자산의 문제라기보단 당장 쓸 물건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였으니까요. 해결책도 간단했죠. 공장을 짓고 기계를 돌려서 더 많이 만들면 끝. 실제로 한국은 그렇게 성장했고요. 게다가 확실한 사다리가 존재했습니다. 당시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해 예금이자율을 연 26.4%까지 올리는 파격적인 조치를 했습니다. 10,000원을 넣으면 3년 만에 20,000원이 되어 돌아오는 기적 같은 시대였죠. 그때도 살기는 팍팍했어도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저축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. 물건은 넘쳐나지만 우리가 원하는 자산은 희소하고, 기영이보다 수백 배 많은 월급을 받지만 은행 이자는 고작 3% 남짓입니다. 사다리가 끊어져 버린 거죠. 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아파트 값은 내가 한 푼 두 푼 모으는 동안 빛의 속도로 저 멀리 도망가고 있는 아이러니. 비밀은 돈이 흐르는 순서에 있습니다.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면 물이 닿는 곳부터 적기 시작하듯 돈이 풀리면 그 돈이 먼저 도착하는 곳의 가격이 먼저 오릅니다. 새로 풀린 돈은 금융시장으로 가장 먼저 흘러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선점하고, 돈이 돌고 돌아 월급이란 이름으로 우리 주머니에 올 때쯤은 이미 자산 가격은 저만큼 올라버린 뒤죠. 경제학에서는 이를 칸티용 효과라고 부릅니다. 결국 월급이 오르는 속도는 구조적으로 자산이 오르는 속도를 이길 수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죠. 결국 인플레이션은 우리 모두가 이해해야 할 경제의 기본 현상입니다. 내 주머니 속 돈의 가치를 소리 없이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자 생존 공식이 되어버린 거죠. 앞으로도 숫자는 계속 커질 겁니다. 라면도 우리의 월급도. 우리가 기영이보다 더 불안한 진짜 이유는 그것은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. 열심히 일하고 아끼면 잘 살 수 있다는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?